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전파하다. 이기연. 작가 이기연. 라이프 커넥터 기억교육 전문기업 그리다인 대표. 작가 명상 마스터 트레이너. 20대의 나이에 명상센터의 원장으로 2,000명이 넘는 수강생과 100여 명의 트레이너를 양성하며 5개의 센터를 운영한 명상 마스터 트레이너들. 명상을 통해 깨달은 사랑과 회사 간의 심리적, 조직적 주파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 개발과 조직 운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명상센터 외에도 아트홀, 아시아 모델협회, 기업교육업체 등 여러 곳에서 맞춤형 운영 시스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명상을 통해 개인의 삶도 기업의 삶도 올바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는 그녀는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가능성을 꺼내어 업무에 적용시키는 것 특유의 주파수와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데일 카네기. 처음 만나는 마음 챙김, 인생 미학 명상. 내가 처음 명상을 접한 건 심한 개구쟁이의 말썽쟁이였던 유치원 때였다. 7살 꼬마가 가부좌를 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선생님 말씀에 따라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모습이 부모님은 신기하셨다고 한다. 집에 왔어도 종종 집 뒤뜰에 혼자 앉아 명상을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내 오래된 사진첩에는 귀여운 어린이 명상가의 사진이 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멈춰졌다. 그 이후 다시 명상을 접한 건 한참 뒤 꿈도 재능도 없이 소심하게 변해버린 19살 때였다. 여러분 장래 희망을 적어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이다. 주위에는 음악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장점을 꿈으로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크게 흥미를 느끼는 것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에 그때그때 선생님이 좋은 꿈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을 따랐었다. 그저 잘하는 것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울 뿐이었다. 하지만 난 궁금했다. 왜 꼭 꿈을 꿔야 하고 나이가 들면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말이다. 생각해보니 어느 누구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꿈이 뭐냐고 묻는다. 어른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만 가르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선생님께 조용히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선생님, 어떤 꿈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꿈을 꿔야 해요? 우선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걸 꿈으로 적어보렴. 어른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단다. 그런데 꿈이 있어야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겠지? 별로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길들이 여럿 있으니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요, 왜 살아야 하고 왜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선생님은 나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당연히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 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구나. 선생님 눈에 나는 학습 능력도 떨어지면서 이상한 질문이나 하는 별난 아이였다. 나는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 말이다. 나는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 사회를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어떤 수업에도 흥미가 없었다. 다만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릴 수 없고 주변 사람들보다 튀기도 싫어서 조용히 지냈을 뿐이다. 나만 이런가? 하는 의문을 품은 채 말이다. 사춘기가 시작된 중학교 무렵부터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삶에 흥미가 없으니 매일매일 잠만 자는 게 내 일상이었다. 적당히 학교를 다니고 적당히 학원을 다니고 적당히 친구들을 사귀면서 모든 부분에서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자 감정을 느끼는 감각도 상실해버린 듯 슬픈 일을 봐도 슬프지 않고 기쁜 일을 봐도 그리 기쁘지 않았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뭐가 저리 행복한지 무덤덤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품은 그 어문들의 답을 찾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무의미한 상태로 남을 것 같았다. 그러다가 19살이 되던 해 나는 워쇼스키 형제의 매트릭스 1999년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날의 충격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영화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다.
주인공 네오는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밤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해커이다. 삶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방황하던 그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네오는 그들을 통해 자기가 살던 곳은 AI,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공간이며 사람들은 그곳의 에너지 공공원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뇌의 특성을 이용해서 뇌에다가 생체 기계를 연결해 계속해서 가상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다. 영화는 네오가 가상 공간을 탈출하여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매트릭스를 보면서 헬란한 액션과 감각적인 효과에 감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진실은 뭘까? 과연 숟가락은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들을 품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진실을 알고 싶고 매트릭스의 그 철학적인 질문들에 매료되었다. 그 영화는 뛰어난 영상미로도 영화의 한 획을 그었지만 동서양의 철학과 현재까지 밝혀진 세계를 과학적 헛소리로 엮은 부분에서 굉장한 화제를 일으켰다. 향후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에 나올 정도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는 철학적인 질문과 삶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영화를 수도 없이 보고 또 돌려보았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매트릭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나만 이상한 게 아니어서. 태어나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며 계속 찾고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읽고 있던 책을 보게 되었다. 하루야마 시게오의 내 혁명이란 책인데 그 책의 한 문구가 나를 다시 명상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뇌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정기적 신호에 반응할 뿐이다. 뇌파와 내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다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너무도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다. 어떤 책도 끝까지 읽어본 적 없던 내가 단숨에 1, 2, 3권을 읽고 다시 또 수십 번을 읽고 필사까지 했다. 뇌파를 조절해 뇌라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내가 찾던 질문의 답도 찾고 인생의 방향도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책은 내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었는데 혼자 하는 것의 한계를 느껴 전문적인 명상센터에 찾아가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가 21살 되던 2002년이었다. 요즘은 명상이란 단어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의 저자 구글 엔지니어 차드 맹탄이 2007년 감성지능 개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글 직원에게 명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외에도 애플, 맥킨지, IBM, 야후 등 미국의 대기업과 국내의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도 꾸준히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명상실을 회사 내에 두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창시자 고 스티브 잡스, 오프라 원프리, 비틀즈, 마이클 조던, 리차드 기어, 휴 잭맨 등 유명인들도 명상 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명상이라면 사람들은 눈을 감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것을 상상한다. 한자라도 까물명, 생각상, 자를 쓰기에 눈을 감고 생각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명상의 참 뜻은 생각을 어둡게 하다 혹은 생각을 감다 라고 하는 게 옳다. 왜 생각을 어둡게 해야 할까?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간단히 설명해보자. 여러분이 게임 캐릭터로서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다고 가정해보라. 하지만 그 게임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은 자신 즉 사용자이다. 그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로 변경하든지 퀘스트를 달성해 높은 단계를 가든지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우선 게임 속의 캐릭터가 그동안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잠시 컴퓨터를 끄고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임 캐릭터가 매력적이든 매력적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게임 속 배경과 캐릭터와 환경들은 본래 무수한 기호로 이루어진 전자적 신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잠시 게임을 중단하고 빠져나와 본래의 자신으로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왜 이 게임을 하게 된 건지,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을 하는 목적이다. 프로그래밍으로 움직이던 캐릭터와 나를 일체화시키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있는 유일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무수한 전기적 신호인 에너지의 파동으로 존재하는 일시적 현상이다.
명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인 양자역학에서도 세상의 실체는 진동하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말한다. 물리학자들이 모든 물질, 인간뿐 아니라 모든 물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분자, 원자, 소립자 형태로 쪼개고 쪼개다 보니 진동하는 에너지만 남았다고 한다. 결국 모든 물질의 실체는 파동 에너지 그 자체인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미세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한 사람 안에도 99%의 무수한 공간들이 존재한다. 그 공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명상은 이 에너지 파동을 인식하고 느끼는 수련을 하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이라고 인식했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을 다루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특히 우리 생각의 운영체제인 뇌는 끊임없이 감각에 반응하고 수용한다. 그것을 멈추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을 생산하여 끝없는 드라마를 내 머릿속에서 틀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매트릭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생각을 꺼보라. 그러면 진짜 온전한 자신의 상태를 느낄 수 있고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내가 전문적인 명상 트레이너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내 삶을 조금 더 올바르게 이끌고 싶어서였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를 지도했던 트레이너의 한마디가 명상에 대한 나의 기준을 찾게 해주었다. 다른 일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진정 내가 변화된 것이다. 그렇다. 진정 나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 본격적인 트레이너 수업에 들어가면서 나는 2년 만에 모든 교육 과정을 입수했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교육 시험도 통과했다. 이제는 내가 배우고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일만 남았다.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오직 하나, 즉 명상을 쉽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진짜 자신을 알게 해주려면 명상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 명상을 어렵지 않게 익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어렵고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진짜 명상을 접하고 나면 너무도 쉬운 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진짜 명상을 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된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청소년들 혹은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한다. 나 역시 어릴 때부터 그랬다.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과 성장 가능 분야를 개발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사회적, 제도적인 장벽은 높기만 하다. 이 사회에는 이미 정해진 틀들이 있고 그 속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취하기가 힘들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틀이 견고해지고 안정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오히려 깃들이 불안정함에 역동적인 에너지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편성하여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야 할 것과 원하는 것들이 저절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인 틀이 견고해지고 안정될수록 사람들은 무료함을 느끼고 심지어 불안정함까지 느낀다. 나를 통해 변화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한국의 틀이 견고해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 쉽게 표현하면 깝깝함을 느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이 존재하지 않고 틀은 견고해졌기에 그 틀에 맞추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부분은 분명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존의 틀의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하지만 그 틀도 원래는 변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걸 깨려고 하니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 틀을 만들어 온 50대에서 70대 층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문제 제기만 하고 변화만 추구한다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틀을 편성하지 않고 각자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나는 사실 그 드라마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 특히 직장인들의 회사 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의 부조리를 대변했다고 환영했지만 나는 그걸 보는 내내 미생의 주인공 장그레이가 이해되지 않았다. 장그레가
도전한 회사는 이미 틀이 견고하다 못해 변하기 힘든 무역회사이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만 부각된다.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장그래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장그래가 가장 잘하는 것은 노력이었는데 그 노력을 통해 나중에는 조금씩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지만 왜 굳이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장그래는 무역회사에 있으려고 할까? 왜 저런 곳에 자신을 내던진 걸까? 저곳에서의 경력이 자신의 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저곳밖에 없나? 내가 볼 때 장그래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그 회사에 들어간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정말 장그래가 원하는 삶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저 기존 사회에 편승하기 위해 가족의 도움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만 보였다.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다니 그것은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자기 학대인 것이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니 이 사회의 틀이 그다지도 중요한가? 학교, 대기업, 국가 등 이 사회에는 이미 견고한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주어진 프레임 안에서만 성공하려 한다. 이미 정해진 길이 있는 성벽을 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한다. 이것은 시간 낭비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길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오래된 틀을 바꾸기 위해 기존의 학교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 대신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같은 여러 대안들을 활성화시키면 된다. 좋은 교육을 받고 원하는 공부를 하여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 아닌가? 그렇다면 학교라는 틀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많은 학교들은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굳이 기존의 컴프레임과 싸우려 들 필요도 없다. 그 틀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힘을 빼기에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삼성도 창립한 지 70년 밖에 되지 않았다. 제대로 성장하여 해외에서 인정받은 건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애플도 30년이고 구글은 20년도 되지 않았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기업을 위해 왜 인생을 걸어야 하는가? 경험을 얻고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인생을 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 모든 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기존 프레임에 평승하는 방법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생각해보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대기업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내 얘기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들리는 게 좋아요. 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목표를 만드는 게 좋아요. 나는 뭔가 편리하게 움직이는 실용적인 게 좋아요. 그러므로 회사의 이름이나 직업군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잘 맞는 부분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는 것 하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열려있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걷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길이다. 나는 틀에서 벗어난 내 길을 찾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부터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 소통을 도와주는 게 바로 명상이다.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며 또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올바르고 집중된 일을 해나가다 보면 자신만의 새로운 틀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그 틀 또한 견고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각각의 새로운 틀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사회는 그 틀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쩌면 국가들이 나서서 그 틀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로 오세요. 우리는 이러한 의료 혜택과 이러한 시설을 당신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그 나라의 특색이 자신과 맞는지에 따라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에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내 세금을 어느 나라에 내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낱 꿈이 아니다.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개인이 학교를 선택하고 국가를 선택하는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나는 이제야 나이를 먹고 있다. 명상센터를 운영한 지 7년째 서울로 발령을 받아 목동에서 센터를 운영할 시기였다. 그때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인시 수련을 마친 후 교육생 중 트레이너로 성장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분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술은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나와의 신뢰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담보다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대화는 주로 상담이었기에 내가 겪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명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날의 대화는 그날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며칠만 있으면 시어머니 기일인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편이 임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기일이 올 때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2, 3일 뒤에나 내려온다고 한다. 그걸 보는 자신의 마음 또한 너무 아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가족 간 유대관계에 관한 이야기, 일상적이지만 나에게는 아름답게 들렸다. 아, 원장님, 이런 이야기 재미없으시죠? 사람 사는 이야기도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그녀는 한참이나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나는 구두를 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 특별해지기 위해 시작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기에 시작한 것이다. 정말 나답게 살기 위해 시작했다. 명상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도 나를 진짜로 변화시키려면 다르니 모든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내 트레이너의 말 때문이었다. 나를 지도하던 트레이너는 항상 나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쳤었다. 그의 말을 신뢰하며 어설프게 배우느니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 것이고 나를 제대로 변화시키려면 밑바닥까지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어느 순간 만들어진 또 다른 나라는 틀이 진짜 나를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명상 마스터라는 틀 말이다. 명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 중 하나는 의식 확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느껴야 할 일상생활들을 동안시한다는 것이다. 삶을 올바르게 즐기고 느끼기 위해 명상센터에 왔는데 우리는 이건 가짜니까 느끼지 않아야지 하고 통제해버린다. 어두운 감정 상태에 있으면 안 돼.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해 하면서 자신을 고립시켜버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분리하는 연습이 잘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감정도 몸도 생각도 나일 뿐이다. 몸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생각이 우울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우울함은 창조의 반대 형태로 존재하기에 느끼게 하는 에너지 상태이다. 부정적 감정도 긍정적 감정도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두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배척하고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면 밝고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둡다라고 정의한 자신을 상쇄시킨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어둠이나 밝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이기까지 미치는 삶의 소명으로 느껴지던 명상이 커다란 짐으로 느껴졌다.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지? 나는 가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진짜 고통을 느껴보지도 못했으면서 뭘 이해한다고 하는 거지? 그 의심의 물음들은 꼬리를 물고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뭔가 마음이 이상이 생겼다. 더 이상 센터에 있을 수 없어 모든 것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그만두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었던 명상을 놓고 나온 지 1년. 그 기간은 정말 감정의 밑바닥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나의 전부였던 명상 마스터라는 일을 너무나도 한순간에 놓고 나오니 한동안은 멍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렇게 밤인지도 낮인지도 모르는 시간을 몇 개월 동안 보냈다. 그냥 눈을 뜨는 시간이 낮이었고 눈을 감은 시간이 밤이었다. 처음 느꼈던 상태는 자괴감이었다. 내가 나와의 약속을 저버렸고 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물려왔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 거의 1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주말 밤낮 없이 일을 하며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그동안 이런 가치들로 나를 채워놓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일들이 사라지니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나라는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감정과 생각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예민한 감정 상태와 자존감이 바닥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나를 지켜보던 어머니와 언니는 처음 보는 내 감정 상태를 그저 묵묵하게 지켜주었다. 사실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다.
나에게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으로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가족 또한 내가 짊어질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니었다. 나는 그때부터 책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 동안의 휴식을 갖고 20대 시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기로 했다. 먼저 중간에 그만두었던 대학교도 편입할 준비를 하였고 서울에 와서 해보고 싶었던 떡볶이집도 조그맣게 열어보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여행도 가보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호회에 들어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것도 시작해보았다. 그렇게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접하고 나니 다시 새벽 명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센터를 운영할 때에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명상을 했었지만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명상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았다. 교육을 받고 센터를 운영할 때는 즐겁게 다가가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일상이 되어갔다. 그러면서 다시 열정적으로 움직일 동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명상 마스터를 그만두었을 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명상의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사이코메트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 치료로도 사용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백날 생각해도 행동으로 한번 실천해보지 않는다면 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연기나 노래, 춤 같은 문화예술이 의외로 가장 쉽고 빠르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문화예술 쪽으로 알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언니가 아트홀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나는 무작정 이력서를 들고 아트홀을 찾아갔다. 아트홀에서도 마침 하우스 매니저를 뽑고 있었는데 공연 개통에서는 이력이 없었지만 센터를 운영했던 이력이 있어서 다행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나이 30살에 다시금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어찌 보면 모든 회사의 업무들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대신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했다. 하우스 매니저의 역할이 공연장을 관리하고 공연 기획자들의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기에 1년 반 동안은 조명, 음량, 영상 시스템 등 공연장 시스템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 밑바닥부터 배우는 입장이었기에 아토로 감독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서포트를 해드렸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원래 공연계통의 엔지니어들은 예술적인 프라이드가 높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잘 알려주지도 않은 분들은 가르쳐주는 이런 거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2년 정도가 지나서는 가벼운 시스템 정도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아토홀에서 기획한 공연에 대해서는 조명 오퍼레이팅을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다. 그 외 사업 기획이나 마케팅 그리고 인력 운영에 대한 일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왔던 이력이 어렵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하우스 매니저에서 시작해 3년 만에 관리팀장을 맡게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패션쇼 개통으로 이직을 하였고 그곳에서도 사업 기획 및 인력 운영을 맡으면서 3년 그렇게 총 6년 동안 문화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7년 동안의 명상센터 운영과 3년 동안의 신 그리고 다시 6년 동안의 완전히 새로운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어디서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으며 나만의 삶에 대한 개념도 스스로 정립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열심히만 달려왔다면 이제는 균형을 잡으며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 명상을 통해 수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실천해보니 그 뿌듯함이 나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끈끈해졌다. 나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는 벌써 15년 동안 명상을 함께 하고 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위해 가장 큰 힘을 주는 존재들이 되었다. 특히 어머니는 내 의식성장의 동반자이다. 삶에서 나는 한 번도 어머니가 욕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와 언니에게 허리허식을 가르친 적도 없고 무엇이 되려고 강요하신 적도 없다. 정말 묵묵히 언니와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신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하신다. 지나간 힘든 일은 오래 겪지 않으신다. 내가 삶에서 본 사람 중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시다. 그리고 끝없이 본인이 원하는 일에 도전하신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긍정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에 관해서 어머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직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남녀 관계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투덕투덕하며 서로를 의지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마인드는 이 세상 모든 일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전제를 둔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람을 믿지만 또한 믿지 않으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으신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보신다.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진심을 담아 이해하려 하신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신과의 인연이 아니라면 인연을 접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다. 특히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심파로 만들지 않는 능력자이시다. 자신의 인생을 심파나 막장 드라마로 만들지 성장 드라마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연출자 본인의 몫인데 어머니는 결혼 이후 막장과 산파로 갈 수 있었던 인생 드라마를 지금까지 계속 성장 드라마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리다. 나이가 드니 이제야 조금 어른이 되나보다. 6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버텨주신 것도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가슴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야 나이를 먹고 있다.